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현실과 미래를 잇는 제도 토론회 3회차 지속가능 보건의료정책 정부에 묻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쿠키 건강TV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논의회장에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2024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들여보고 보건의료계 분야별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이 보건당국에 질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계의 주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고 또 향후 분야별 추진 계획과 방향을 민관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기관으로 참석해서 국내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바이오협회, 판회 등과 함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셨는데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영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토론회 주관하신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 인사 말씀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쿠키건강TV 김지방 대표입니다. 제가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실감하지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우리 후손들까지도 또 같이 누리면서 또 우리 의료, 또 제약, 바이오 이 전체가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또 깊이 생각하면 또 고민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또 더 개선하고 또 우리 후손들까지도 또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지금 당에서 또 공천과 관련된 일 맡으셔가지고 지금 오후에 밖에 회의 나가셔서 못 오셨는데요. 저희하고 같이 이날 토론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해 주셨고, 또 보건복지부도 오늘 또 계속 저희 패널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서 어려운 자리인데 또 좋은 내용들 같이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님께서 발제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 김한숙 과장님께서 오늘 대신해서 또 발제해 주시고 토론까지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영선 교수님 항상 좋은 자리 이렇게 맡아주셔가지고 좌장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패널로 참석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김상봉 국장님,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박종원 실장님,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소수미 센터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또 저희 의료계, 또 제약 바이오업계, 또 환자 단체분들, 또 여러 언론계에서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들 잘 정리해서 더 좋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쿠키뉴스 쿠키건강TV가 관심 가지고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전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지속가능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토론회 3회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2024 보건의료정책 운영 방향을 주제로 발제가 있겠는데요. 앞서 김지방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일정상 오늘 참석이 좀 어렵게 되셨어요. 그래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한숙 과장님께서 대신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한숙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뭐 아시다시피 저도 사실 엄청 바쁩니다. 지금 저희 이게 복지부 지금 그 1월부터 지금 현황이 돌아가는 게 많아서 오늘은 제가 차분히 좀 2024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그 간담회의 주제가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인데요. 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뭐 오늘 주관하신 김기반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가 되게 그 오랫동안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하면은 오래된 보건의료 체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고 최근에 그 바이오 헬스 산업까지 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이제 확장세가 되게 거세고 그 많은 일을 이제 뭐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뭐 그 산업계나 지금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그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 타이틀을 붙일 때는 그 의미가 저희의 불안감을 좀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료라는 그런 정책 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이제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정말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극복될 위기인가? 이런 고민들 하에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오늘 간담회의 주제가 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서스테이너블하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한 30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24년도 그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그리고 올해 어떻게 보면 국민 시각에서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강 수준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OECD 그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지금 건강 수준은 높습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발표한 OECD 헬스 스테이트 그 보건의료 통계에 따라서 2021년도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3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회피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으로 보면 주류 소비량과 흡연율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OECD 평균과 유사하고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자원입니다. 지금 의료 인력과 물적 자원의 현황을 보시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임상의사와 간호인력 등 인력 자원은 적은 편이지만 병상 장비 등 물적 자원은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물적 장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투자가 쉽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초고속으로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했던 측면도 있고 뭐 후에 나오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컨트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OECD 평균보다 높은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상의사나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보건의료 이용을 봐보시면요, 그 외래 진료, 평균 재원 일수, 검사 등 의료 이용 현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라서 OECD 국가 최상위에 해당되고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OECD 평균에 비해서 2.3배 수준이고 지금 경상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력은 적고 물적 자원은 좀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 이용량은 지금 최대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바라보기에도 그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인, 좋게 말하면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비용입니다. GDP 대비 경상 의료비는 지출 규모 추세에서 9.3%로 OECD에 비해서 낮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증가 추세에 있고요. 1인당 경상 의료비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해서 증가세가 좀 가파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보건의료 정책 성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필수 의료에 굉장히 그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에. 그래서 작년 한 해도 그 필수 지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종합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수 의료 시스템 회복기 위해서 그 의사 인력 을 증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는 응급 중증 진료 등 저평가 분야의 수가 정상화와 함께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지원 국가 전액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 측면에서는 국립대병원 중심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병의원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제라든지 심내혈관 질환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겠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의료 전용 헬기, 권역 지역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로 확대하고 자동차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했습니다.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다둥이 대상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인상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일형 당뇨의 경우에는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 일형 당뇨 환자에 대해서 정밀 인슐린 자동주입기 급여 기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로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작년 안에 지금 마음 건강,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관심이 고조가 됐는데 전국민 마음 투자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정신 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치료 보호 급여화 등 마약 이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회복과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31일 날 이제 심각 단계를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일상회복에 돌입하였고요. 그리고 위기 단계 조정한 이후에 국가 감염병 종합 계획을 종합 전략을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입니다. 선벽지 노인 장애인 및 대면 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6월부터 실시를 하였고, 지금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이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12월에 한 차례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예외적 허용 기준을 확대해서 야간 휴일까지도 지금 대면 진료 경험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2024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이제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다, 착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의 논의,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논의, 이걸 수차례 거친 후에 지역 소득에, 그러니까 이 올해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첫 번째 지역 소득에 의한 의료 격차 심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격차는 상당히 지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례로 300명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구 140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시군구가 121개, 그리고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도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소득 격차가 기대 수명 및 건강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지역 의료 혁신 전략 때, 그러니까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때 발표한 내용도 바로 사는 곳, 생활터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은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고령 사회에 도입해도 초고령 사회에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인 인구 증가로서 나타나는 의료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시면 65세 이상의 인구의 만성 질환이
지금 전체 노인의 84%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인구도 그 전체 노인 인구의 54.9%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만성질환 정책이 이게 질환별 단위로 지금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르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지출 증가 부분입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계속 증가해서 노인 진료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12년 대비 전체 12년 대비 22년까지 거의 3배 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진료비의 80.9%가 만성질환 진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급성기 질병 중심에서 복합 만성질환 중심 진료보조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고 국민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올해 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서 계속 그 중점을 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가속화 방안으로 지금 현재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을 하려고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대병원 중심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는 법제화하는 방안을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입니다. 익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이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 수립된 이후에 의대 증원 정책만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필수 지역 의료에 이 의사들이 그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그 신뢰하는 의료 시스템을 그 제공받기 위한 어떤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공정한 보상 체계, 두 번째 그 전공의등 근무 수련 환경을 그 여건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그리고 네 번째 사법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사실 12월에 진행된 12월에 걸쳐서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10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공정한 보상 체계는 저평가 필수의료 선별 집중 인상하겠다.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반영 공공적 잭수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실화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거점 병원, 권역 필수 의료 센터, 지역 2차 병원, 그리고 동네 병의원으로 이어지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법 안전망입니다. 환자에게는 예의를 갖춘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의료진은 합리적 수준의 민형사상 책임 부여 등 통해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립대병원 중심 의료 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이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서 이미 그 발표된 대로 이제 국립대병원을 지금 그 복지부로 이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의료 전달 체계의 그 중심 역할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의 우수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프라를 확대하고 그리고 필수 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서 지역 의료의 리더로서 그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립대병원 중심의 그 지역 병의원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공백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 지금 현재 그 관련한 그 협의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추진단과 자문단을 운영해서 그 해당 내용들을 마련을 했고요. 건강보험의 필수 의료 확충 지원 및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지난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 다음에 재택의료센터와 방문형 간호도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는 지금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생 토론회 디지털 혁신 분야로 의료 그 분야의 그 디지털 혁신 분야로 채택돼서 좀 오늘 아침에 민생 토론회 주제로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총액 산정 방식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챕터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희가 매번 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체감도가 좀 떨어진다. 국민들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또 의료 서비스 제공자도 그래서 이게 의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 정책을 발표할 때 정책 홍보도 좀 신경 써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고요. 이 그 파트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발표도 했고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꼭지들을 뽑았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꼭지 보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 지원을 받는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총액 같은 경우는 그 현행은 기존에는 이제 동일 질환에 한정해서 의료비 총액을 산정하고 기준 금액을 미달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발생했는데 지금 환자 1인당 발생한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산정 특례 그 개선입니다.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그 작년 11월 기준으로 신규 지정 83개 질환을 지금 올해 1월부터 산정 특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희귀 질환 수가 지금 늘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동 진료비 부담 경감입니다. 일반 환자 대비 신생아 0% 그리고 15세 이하 아동은 5%의 본인 부담 경감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 2세 미만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0%로 지금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그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중 야간 휴일 수가 가산은 해당 병의원의 야간 휴일 총 운영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배정해서 수가 산정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야간 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수 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수술과 입원 분야 등 상대가치 점수의 불균형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개선 요구가 있었던 부분인데 영상 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서 확보된 재정을 입원 수술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수련 비용은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수련 보조 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지금 그 중증응급 심내혈관 질환 24시간 상시 진료 체계를 위해서 그 권역 그 14개 권역에 1개의 심내혈관 질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그 응급 중증 심내혈관 질환 그 수요를 모두 다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올해부터는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그리고 의사결정 활성화를 위해서 심내혈관 질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지금 그 아마 시범사업 선정기간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올해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병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응급처치,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기준이 올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강 서비스 확충입니다. 이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이 영유아 성인 건강검진과 별도 운영하면서 수검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에는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아동 청소년기 건강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고 이 학생 건강 검진이 그 기존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직접 그 수행하는 학교를 통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직접 수행하던 방식을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친 검진 기록을 연계해서 국가검진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드디어 좀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그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예산들이고요. 또 올해 추가된 예산에는 자살 유족이나 우울 등 정신건강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제공하는 예산이 지금 대폭 확대돼서 이 올해 런칭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과제로서 요양기관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하지만 이제까지는 이게 요양기관이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자격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비급여 보고 제도도 시행이 됩니다. 확대 시행됩니다. 현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 1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1,068여 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109로 통합을 했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경우에는 지금 경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유행 안정화까지는 경보 수준은 낮추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사 지정격리병상은 지금 운영 종료하고 지정격리병상은 해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제가 이제 약간 나열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분야가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데는 항상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부 내에 이제 보건의료 정책실이 어떻게 보면은 하는 업무에 비하면 항상 조직이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저희 내부의 평가도 있고 좀 있는데요. 어쩌면 그러니까 보건실 업무가 좀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일목요연하게 좀 더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PPT 자료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잘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다 취합해서 좀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한숙 과장님께서 발제해 주셨고요. 자, 지속가능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 3회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패널 발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 좌장으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영선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정영선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원래 이제 이게 4시까지로 제한이 돼 있고, 제가 지금 미리 아마 배포가 된 이 질문이 벌써 이게 한 4장 꽉 차 있는데, 이 보건의료 제도, 건강보험을 넘어서는 전체, 우리가 원래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대개 이제 재원 조달의 문제예요. 이쪽 보건의료 분야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주된데 그 양쪽을 다 아우르는 이 어마어마한 제도 몇 학기를 강의해도 못하는 이런 내용들 이거를 지금 우리 김한숙 과장께서 핵심 내용 최근의 내용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분야별로 질문도 지금 여기 보면은 한 주제만 가지고 아마 밤새 토론해도 될 정도의 그런 주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들 그리고 방청객이나 언론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과 질문할 사항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시간은 제한돼 있고 또 나오신 분들은 그 대신 또 우리 보건의료의 정말 핵심 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핵심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 정말 핵심 기관의 핵심 보직에 있는 분들이 다 나와 계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정말 고민스러운데 질문을 정말 내가 간단하게만 그냥 먼저 말씀을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1대1로 하다가는 아마 시간이 두세 개 질문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분야별로 답변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받고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미 방청객이나 여러분들은 이 질문서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선 미리 이제 사전에 이 집행진에서 분야 네 개 분야별로
4개 부처별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부 쪽으로만 정리된 것만 해도 첫째,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연도별 로드맵이 잡혀 있느냐, 의료비 병원 병상 증설 관리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인력과 자원의 모든 얘기가 지금 포함된 거죠.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확대 등등에 대한 논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방문 진료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보건의료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간의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이 분절적인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다음에 6번째가 희귀 질환의 경우 희귀 질환 환자에 대한 어떤 대우, 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7번째가 바이오헬스 혁신에서 발표한 안에 보면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안이 마련돼 있는데 이건 뭐 시각처도 좀 관계되고 다 하겠습니다. 혁신성이 입증된 신약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 수용 범위에 대한 유연한 적용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특히 중증 질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올해의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 8번째가 제약 바이오 산업계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중복적인 약관이나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산업 육성 기조 정책에 맞춰서 맞춰갈 방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9번째로는 백신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 계속 삭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10번째로는 중증 희귀 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 없는 사후 관리가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과 의지가 어떠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일단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식약처에 대한 얘기는 태장박지 의약품 중에서 최근 3년간 생산 수입이 중단된 의약품이 46개인데 이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좀 개선되어야만 이 문제가 대응이 가능하겠다. 두 번째로는 의약품 포장용기가 바뀌거나 품질이 변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홍삼이나 건기식 등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 식약처의 입장이 어떤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김상봉 국장께서 의약품 안전국으로 새로 온 후에 전문지 기자들 대상으로 2024년 업무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올해 제도 현행화 작업을 통해서 제약 현장에 맞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언급하신 모양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공단에 대해서는 특히 공단 급여관리실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약 얘기가 좀 있는데 첫 번째 건보 재정에서 신약 227개에 대한 지출이 총 약품 대비 8.5%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신약의 급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성의 원류죠. 이거 지불제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는데 최근 심평원에서 3가지 형태의 묶음 지불제 방향성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의료계 반향이 큰데 이것에 대해서 공단 심평원의 생각은 어떤 건지. 다음으로는 이제 한방과 관련해 가지고 차별급여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한방 난임 치료 지원까지 이렇게 급속화 급여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입증 등등을 볼 때 이렇게까지 할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건 입장에 따라 다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병원 3곳을 대상으로 최근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왔었죠. 아마 건정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단이 어떤 지원 방침이 있느냐. 5번째로는 최근에 계속 특히 초음파 중심으로 해서 상복부 작년에 제약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이런 것들도 급여 속도가 기준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보장성 강화는 무엇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지출 구제에 대한 개혁도 필요한데 중증 질환자들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무엇이냐. 거의 전반에 걸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평원에 특히 이제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 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선 코로나19 사태 후에 의약품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확보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시스템 개선안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일명 키 크는 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진 성조숙증 치료제가 남용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에
처음 실태 조사가 진행됐는데 너무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영업에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로는 국정감사에서 2020년이네요. 이게 됐네 벌써.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 치과나 한의원에 공급돼서는 안 될 모발용제, 비만치료제 등이 이제 공급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섯 번째, 그리고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 데이터를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우선 조금 전에 발표를 김한숙 과장께서 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한숙 과장께서 아마 답변의 제일 핵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왜냐하면 지금은 보건의료 정책과에 계시고 본인도 이제 MD 출신이긴 하니까 좀 이런 제공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많이 관여를 하지만 과거에 또 건강보험 쪽에도 계셨고, 그래서 자기 담당을 넘어서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답변을 한번 받으신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주시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문을 드리고 또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이 한 1시간 40분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한숙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연도별 로드맵 물어보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도권 병원 및 병상 증설 관리 방향에 대해서 좀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작년 8월에 오늘 그 자료에는 그렇게 중대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3기 병상수급 기본 시책을 좀 발표를 해서 그 사이에 계속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병상이 개별적으로 이제 시군구에서 다 허가를 내주다 보니 이제 일어난 문제라서 저희가 시도 단위의 지역 병상 수급 계획을 좀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27년에 예상되는 지역 내 병상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해서 적정 병상 수 내에서 병원들을 개설 허가하도록, 그러면 시도 단위 지역 병상 수급 계획을 먼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을 개설 허가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대형 병원 300베드 이상인 경우에는 신증설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균형 있는 병상 공급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개설 신청 시 사전 심의나 승인 제도를 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정성 의원실에서 지금 작년 8월에 발의를 해서 국회 계류 중인데 지금 빠르게 개정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제가 받은 것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 선정 방식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없는지에 관한 건데요. 현재 이제 상급 종합병원 지정 평가 체계가 이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진료 권역별로 이제 상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수 요건은 절대 평가를 거의 갖춰야 되고 상대 평가에 그리고 가감점 그리고 예비 평가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지정 기준 평가 점수에 따라서 진료 권역별 소요 병상 수에 맞게 지정을 하는데 이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급 종합병원에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이제까지는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평가 체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종별 가산이 지금 올해에도 좀 조정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종별 가산, 그러니까 의료기관 종별로 부여하던 가산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메리트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상종 상급 종합병원 평가 체계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복지부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지정 평가 제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제 그 뭐죠 개수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 저희 보건실에서만 하는 것도 2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법정 평가예요. 의료기관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병원 단체에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정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 평가라든지 뭐 의료 질 평가라든지 뭐 각종 뭐 또 뭐 있죠 적정성 평가라든지 이런 때 자료 제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속 그 문제 제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는 한번 올해 내에 뭐 개편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좀 그 수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이제 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대안 중 하나로 방문 진료가 꼽히는데 방문 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장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저희가 이것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부 내 이제 의료 요양 그 통합돌봄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 맞고 미래 수요에 맞게끔 의료나 돌봄의 그 체계를 그 서비스 체계를 좀 개편하는 내용이라서 현재 준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종합계획에 이제 그 담아서 지금 아직 검토하는 내용이고요. 향후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점진적 확대 및 규제 추가 혁신에 대한 당국의 논의 사항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비대면 진료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여러 그 토론회가 그 민생 토론회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그 부위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주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정부가 저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관계에 끌려가는 그런 쪽의 제도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기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게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도입되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그 비대면 진료가 지금 규제라고 보는 측면 자체가 좀 그 정부에서 이걸 한 건건이 규제로 좀 받아들일 만한 문제인지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제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료법에 현재는 대면 진료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스텝은 사실은 의료법에 정확하게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급선무고요. 그 만약에 제도화 측면에서는 그것만 확보된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시장에서 불편감을 느끼고 규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산업계 당부도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뭐라 그러죠? 이게 정책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뭐 이게 소극적이라서 안 하는 부분 뭐 이런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건이 아직 안 됐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용을 많이 지적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산업 이게 하시는 플랫폼에서. 근데 지금 약사법 관련한 부분은 아직 그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의료법도 한 차례 작년 8월에 논의했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국정감사때 완전히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 이슈가 확 대두되면서 보완 방안을 가는 게 좀 힘들 지경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저희는 그 제도적으로 분명히 왜냐하면 그 지금 반대하는 쪽에 논리가 안전성 부분은 충분하게 좀 보완을 해서 가자라는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리고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좀 그 정착을 시키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그 의료법상의 그 의사와 의료인 사이에 뭐 이 원격 의료 환자와 직접 할 수 없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의료법 개정의 문제, 우리나라만 그걸 그 법에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금지를 시켜놓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같은데 그게 의료법 논의 같은데요. 사실은 이 원격 의료라든지 비대면 진료가 이 그 의료 산업, 원격 의료 산업을 위해서 논의가 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의료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아니면 디지털 헬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 그런 것이 굉장히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의료 정보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쪽을 지금 강조해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그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그 6번째 이제 7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6번째 보건의료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간 이건 희귀 질환만의 문제는 좀 아닌데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간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재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처 내에서의 제도 간 유연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은 그러니까 희귀 난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저희가 그 법을 그 희귀난치 질환 관리 희귀 질환 관리법은 지금 2016년 17년에 16년에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 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자체는 질병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정책은 또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실제 그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국민들은 좀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업이 잘 되는지 이런 불만도 있으실 것 같고 특히나 산정특례 제도가 먼저 도입을 하다 보니까 법이 나중에 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에 굉장히 눈치를 봐요. 제가 이제 정책 담당 과장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그 쉽게 해소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보면 지금 필수의료 되면서 이게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필수의료 쪽에 그 최소의 의료 자원이라도 꼭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확보해야 되는 자원이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좀 우선순위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이제 지금 그 저희가 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이런 필수의료 논의를 하면서 다시 재편되고 있는 보건의료 질서가 좀 정착이 되면 충분히 우선순위를 높여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게 약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이런 그 좀 소외되는 그 정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다른 정책보다는 좀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걸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7번 질문은 보건의료 정책은 그 수요자를 환자로만 국한할 수 없고 환자가 포함된 가족까지 포함해야 한다. 환자 가정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희귀 질환의 경우 환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진단과 치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에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정서적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가운데 그 굉장히 그 이게 수요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거죠. 원래는 제가 아직까지 그 아젠다 세팅은 안 됐는데 얼마 조금 지나면 질병복지 같은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영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 아직 정신건강도 그 이렇게 우선순위가 올라간 게 그렇게 높지 그러니까 그 뭐죠?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 거의 작년부터 이제 좀 눈에 부각될 정도로 눈에 보이게끔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화가 됐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가 생각했었는데 이런 심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뭐 이태원 뭐 이런 거 겪으면서 당연히 어떤 큰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제 정신건강은 당연히 붙어야 돼 이렇게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와병 생활을 하는 그리고 질병의 후유증까지 가져가서 이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느냐까지는 뭐 단순하게 의료비 지원 사업 정도의 형태에서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어떤 정서적 지원이나 어떤 포괄적 그 지원은 아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희귀난치 질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소아 일형당뇨병 이슈가 요즘에 그 확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 그리고 어떤 그 큰 사건을 겪은 후에 질병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요로서 충분히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희귀질환 관리법이 그 16년도 제정하고 나서 지금 그 실행하기에는 아직 법이 그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번 질문은 바이오헬스 분야입니다. 지난 12월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안이 마련되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혁신성이 입증된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수용 범위 유연 적용과 삶의 질을 현저히 낮추는 만성 중증 질환의 위험 분담제 적용 확대 부분인데 실제로 개선 사항이 적용돼 중증 희귀 질환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올해 구체적인 방향과 진행 사항이 있는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은 그 담당 그 부서에 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12월 20일자 바로 작년입니다. 23년 12월 20일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사 내용을 찾아보면 그 세부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속히 이 내용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다만 그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신병원 약제평가 규정 등의 개정 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혹시 다른 토론자께서 더 추가적인 말씀이 예, 있으실지 혹시 예, 맞습니다. 다음은 식약처 국장님. 네, 일단 뭐 저도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단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빠진 게 있으면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의약품 공급 문제 아마 여기 보면 공급 문제를 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뭐 행정 절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시설이 노후됐다거나 원료 수급이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 뭐 허가 변경을 한다거나 원료의 뭐 공장의 어떤 뭐 수리,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지원도 하고 있고 신속하게 하도록 그다음에 허가 자료를 실제로 간소화하거나 유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자체는 제가 안 그래도 좀 더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 품질과 관련이 없는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질문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업계하고 안전관리를 한 저희하고 입장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한 건 제가 좀 파악해야 될 저한테는 이제 조금 숙제 같습니다. 일종의 숙제고요. 지금은 어쨌든 행정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아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정 과정에서 요새 뭐 용기 문제가 자꾸 이제 대두가 되는데 저희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 이게 저희가 매년 이제 공장들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 점검을 하면 저도 예전에 해봤지만 이게 뭐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게 이제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수백 가지 제한된 시간 내에 수백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제 정책이 나갈 때 그것도 점검에 대한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올해죠. 올해는 아마 지금 이미 그 저희가 점검 강화를 하는 포인트로 이 포장이나 이런 쪽 포장이나 용기 이런 쪽에 이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보고 또 이제 필요하면 미리 예방도 하고 행정 지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현장 점검을 그쪽을 좀 강화해 나갈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 잠깐 홍삼 문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직책상 제가 아마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제 의약품 안전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제가 또 뭐 전문직 간담회 전문직 기자님들과 뭐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방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화된 걸 보고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현행화라는 거는 뭐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식약처의 규정이나 뭐 규제라는 것들이 대부분 아주 테크니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사회제도 이런 것보다도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얘기도 했지만 핸드폰의 운영 체계에 맞도록 운영 체계가 발전을 하고 또 뭐 어떻게 그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현행화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이 다 발전을 했는데 우리 쪽은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떨 때는 사회제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사회적 합의나 뭐 논의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필요하고 시간이 가야 될 그런 성격의 규제도 있지만 이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국제 기준에 맞추는 작업들이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돼야 이제 결과적으로 산업계도 이제 뭐 그런 데 발맞춰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규제에 혁신할 게 있으면 혁신을 해야죠. 근데 저는 그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과 이제 공유하는 거는 과학기술적인 부분에 뒤떨어지지 않게 제때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박정원 실장님 공단 입장에서 예, 공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좀 비슷한 내용들에서 공단의 관점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공단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은 목적이 있다면 이제 그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공단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수입을 더 많이 흑자를 한다, 뭐 적자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제 같은 관점이라도 예를 들면 약재라 하더라도 어느 데서는 뭐 시각처 같은 거 안전성, 유효성이나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공단 입장은 재정 입장에서 뭐 비용이라든가 혹은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보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지출에 있어서 이제 부가까지 수입 측면에서는 먼저 수입 측면에서는 부가죠.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따가 이제 상세적인 질문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수입보다는 지출 쪽에 저희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출은 효율적으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은 필요한 곳에 제한된 자원들이 필요한 자원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때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질의에도 있지만 중증, 그다음 경증보다는 중증, 예를 들면 비필수보다는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 혹은 지금 이제 좀 저평가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질의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행위별 수가제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매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진료비가 10% 정도씩 10% 남짓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까 이제 슬라이드도 있었지만 작년에도 100조가 넘는 총진료비에서 이제 그런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마다 이제 10%이기 때문에 뭐 7, 8조 뭐 이 이상씩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다 행위별 수가제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대안적인 지불 모형들을 고민할 때는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단도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뭐 묶음형이다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것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공단은 그 뭐 성과나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것에 따라 지불 제도의 어떤 다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 조사 혹은 기초 연구를 추진하는 등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실 일단 한방을 딱 말씀하시면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뭐 공단에 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의과나 한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은 없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장성 확대 원칙이라고 하면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상적 유효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성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되느냐 편익 그다음에 이제 물론 건강보험 재정상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물론 이제 공단의 원칙은 그렇고 계속 그 전문가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중증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새 곳이죠. 삼성서울병원, 울산대, 인하대병원을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이 시작이 됐고요. 공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 공단의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용을 지급하고 때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환수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시작되면서 모니터링도 저희가 좀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서 모색하는 바대로 외래 환자가 좀 변화가 있는지 그냥 이제 외래 환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지역 의료관계 협력 체계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부가치액 개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슬라이드도 있었습니다만 기본 공제액 증가와 자동차 부과는 보험료가 폐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물론 이걸로 이제 우려하시는 모습은 많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많이 됐던 지역가입자와 이제 직장가입자가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중심의 부과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재정에 문제 없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말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과를 최대한 형평성 있게 열심히 저희 지사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부과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 징수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그 예를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말씀하신 이제 MRI 초음파 이런 부분들이 보장성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이신데 보장성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위기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영상 분야 일부에서 너무나 많은 증가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이 정도면 비급여가 이렇게 있던 것들을 급여화한다고 해도 더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약간 좀 경증 질환이나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좀 반복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급여 개선 개선을 해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장성을 줄이는 방향은 아니고 이제 그 약간의 틈새에서 그 조정을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다음 이제 말씀 또 질의가 역시 중증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이제 MRI도 그렇습니다. 그 뇌혈관 MRI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경증 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던 걸 좀 제어하면서 약간 조절하면서 이제 기존의 중증 환자들은 더 이제 넓은 폭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희귀질환자 보장성 분제에서 지출구조 개편은 아마도 이제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두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찬반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재난지원금 아까 나왔던 확대하는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산정투자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공단이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제 지출이 총 이제 신약 지출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서 신약 급여를 높이게 한 방법은 급여 비율, 그러니까 급여를 높인 방법도 있고 이제 공단은 이제 후에 약간 협상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평원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협상을 병행하면서 대신 등재 기간을 최대한 좀 땡기면서 이번에도 이제 60일을 단축했다라고 아마 약제관리에서 답을 주셨어요. 이제 그런 선고가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주 고가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많은 지금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고가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기금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저희가 일단 먼저 목표로 하는 부분들은 역시 위험분담 계약입니다. 계속 좀 제약회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좀 합리적인 그런 이제 가격 제도를 물론 저희가 살 때 합리적이지만 제약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위험분담 계약을 좀 철저하게 활용을 하면서 좀 서로 상생하는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그 신약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특히 이제 고가 신규 급여되는 약품들의 어떤 그런 거 등등해서 그게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의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면역 항암제의 성격상 이것이 또 그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등등의 문제 등등해서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특히 선진국들을 포함해서 그런 이슈가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식약처 의약품 유통센터 소수미 센터장님, 심평원, 심평원 안 그랬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입니다. 이 토론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 질의 6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6개 사전 질의 중에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다른 실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전 그 실과 이제 협의를 해서 답변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그 6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 의약품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정부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의약품센터 홈페이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신고 채널을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의약품을 저희는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정보를 분석을 해서 수급 상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민간 협의체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품귀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받은 질문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유통 부분에서 이런 그 마약류의 의약품 유통 부분을 곧바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심평원에서도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서 DUR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DUR 시스템이 사실은 법적 의무 사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에서 이런 마약류 등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DUR 시스템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마약류를 실시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받은 질문은 키 크는 약으로 소문이 난 그 성조숙증 치료제 관련해서 개원가 등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제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이 적정 환자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약제들이 급여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별 집중 심사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병의원까지 확대해서 이제 집중 심사는 하지만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약제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받은 질문은 올해 이제 시행되는 제약사 의료기기 그 지출 보고서 관련 공개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가 현장 영업을 이제 위축시킨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런 지출 보고서 공개를 통해서 기대되는 정책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 보고서 공개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자정 문화 작용을 통해서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 검증,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공개 범위라든지 절차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라든지 의료기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첫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받은 질문은 이제 국정감사 때 지난 22년 때 문제가 됐었던 치과나 한의원의 이제 모발 용제라든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제들 그런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치과라든지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남용 약제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복지부에 관련과에 제공을 해서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 그 감지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법적인 사항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처방 타당성 관련해서 적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질문은 의약품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국민에게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을 해서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개되는 정보 외에도 혹시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를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아까 퇴장 방지 의약품 관련해서 신고 채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센터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게 거기서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센터 차원에서는 그 약의 이제 특성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공급 내역 자료가 네. 저희한테 센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공급량 변화라든지 아니면 청구량 변화 등을 분석을 해서 정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공하는 그런 거죠.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이 노력 자체에 대한 질문은 어찌 보면은 뭐 식약처와도 관계가 될 것 같고 복지부랑도 관계가 될 것 같고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서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출 보고서를 낸다고 했는데 이거 제약사하고 의료기기 업체 같은 경우 지금 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통센터에다가 그 아주 정말 퍼펙트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정보들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 지출과 관련한 내용 같은데 이미 보고되고 있는 게 정확히 의약품, 의료기기 이제 지출 보고서에 제출되는 내용은 경제적으로 허용된 그 이익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약품은 6가지 항목 정도가 있고요. 첫 번째가 뭐 견본품 제공이라든지 두 번째가 학술 대회 지원 그리고 세 번째가 임상 시원 지원 그다음 네 번째가 PMS 그다음 제품 설명회 그리고 대금 결제 할인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도 시간 강조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대답을 했어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잠깐 아까 그냥 넘어갔던 것들 중에서 일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 보건복지부의 지금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 가능성 하게 되면은 보건의료 제도는 있는 거니까 어느 나라나 그게 이제 뭐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거는 분석 대상이지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건의료 제도가 그 조달되는 재원 또는 지불되는 재원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환자의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하고 상당히 직결이 됩니다. 최근에 지속 가능성에 관한 얘기가 결국 이제 좁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뭐 이런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주제가 지속 가능성이라 그런다면은 아마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서 주로 조달되는 그 보험료를 통해서 조달이 주로 되고 있죠. 그 돈들 그게 뭐 한 100조 정도라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뭐 한 210조 아까 잠깐 나왔었습니다. 209조로 잠정 추계가 2002년 마지막 통계가 2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돈에 이제 건강보험이 한 100조인데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는 각종 산재 자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각종 뭐 건강 증진과 관련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같은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각종 그 인건비 무슨 우리 그 공단 심평원의 운영비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집합의료비라고 하는 것들. 아무튼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최근에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결국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만성 질환 환자가 아까 뭐 지가 80%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부분 이제 고령화 맞물리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간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인데 이제 갈수록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양당이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 벌써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이제 간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에요. 향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또 독특한 것이 제공 체계에서 특히 급성기 질환, 급성기 병원, 만성 병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입원했을 때 환자들이 다 그 보호자를 수반을 하든지 안 되면은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는 체제인데 이것은 뭐 외국의 우리나라 정도의 이런 소득 수준을 가진 선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후진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든지 최근에 간병에 대한 급여화 문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보면 아까 간호간병 서비스 발표도 좀 있었고 저거 프레젠테이션에 보면 여기도 얘기가 좀 나왔고 방문진료도 그 마찬가지죠. 방문진료도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료기관들이 방문해서 하는 거고 일본도 보면은 최근에 한 20년 가까이는 그 방문진료가 가장 그 건강보험 제도의 습관라든지 이런 거에 핵심 사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이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이 간호간병 서비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는 언뜻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간호간병 서비스의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이 경증 질환 환자만 그 병동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실제로 수가는 간호간병 서비스 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가는 받고 가장 편한 환자만 거기에 놓고 결국은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제 생각은 그거를 그 병원에 어떤 병동만 지정을 해서 그 병동만 그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병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정된 병동에다가 환자를 그런 경증 환자만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한두 주 전에 사이에 그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그걸 피하지 않는 그런 간호간병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덜렁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병원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진짜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뜻 다시 들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름의 보호자 없는 병동, 그 보호자가 출입하지 않고 환자가 입원하면 그냥 거기서 치료받고 나오는 거죠. 나오면 그 안에서 병원이 알아서 그 안에 환자를 뭐 간병을 하든 간호를 하든 하고 그 대신 간병이 모두 포함된 그것이 입원료로 들어가서 비용으로 지불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미 이제 우리가 참고하기 가장 좋은 일본이 바로 그것을 그 제도를 완성시킨 게 94년에 법 그걸 정해서 97년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30년 25년 전에 이제 완성을 했고 그 시점에 이미 일본은 간호 인력 서비스가 OECD 평균 당시 6명 인구 1000명당 이미 우리나라는 아까 나왔듯이 8명이에요. 이미 오바됐고. 자, 그래서 질문이 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우리 김한숙 과장이 뭐 핵심 과장이시기도 하고 이래저래 관련이 되고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간호간병 서비스 그 병원 단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그 보도가 좀 일부 얘기대로 잘못 나온 거든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됐나요? 보건복지부가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공단도 물론 관련이 되지만 계속 병동 단위로 갈 건지. 제가 일단 최근의 논의를 알고 있지는 네. 않은데 이번에 예산 확보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지금 확대하는 거는 지금 기존 체계 내에서 지금 일단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확대를 한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검토를 하거나 내부에서 논의가 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그건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내에서 그 문제 의식, 즉 병동이 아니고 제 한번 문제 의식은 시작하면 있습니다. 병원을 단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제 문제 의식은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복지부의 의견이냐 물어보면 아니 제가 의견이라기보다는 답변이- 안에 그 간부들이나 이렇게 이것이 이슈가 돼서 논의가 되잖아요. 최근에 간병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같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간호간병만 갖고 이게 그 뭐죠 장기적 중장기적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 의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의사 그 하기도 바쁘고 그렇다 이거예요.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박정원 그 실장님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공단이 지금 간호간병 그 시범 사업이나 다 하고 있잖아요. 공단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뭐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하신 중증 중심으로 그러니까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큰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이미 좀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재활 환자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병동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가는 부분에서도 제가 지금 피상적으로 듣는 부분들만 이제 알고 있어서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정도만은 좀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명신 회장님 말씀하세요. 약과 관련해서. 예, 저는 글로벌 의학 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이영신입니다. 네. 박종원 실장님께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중증에 대한 보장성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높이겠다라는 구체적인 그 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향이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지금 현재 막연하게 보시는 부분일까요? 약제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85번 말씀하신 부분이요. 역시 뭐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약제실에서 제가 답변을 받아온 거라서 아마 내부 목표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저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항상 이제 임상적 유용성하고 경제성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시대에 따라서 그거를 어느 균형점에 두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사회 구조가 인구가 어떻게 되고 경제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무게로 가기보다는 이게 어느 균형점에서 가야 우리 현재 이 사회에 좀 더 환자분들, 국민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까를 이렇게 좀 조절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볼 때 저희 산업계에서 느끼기에는 그 굉장히 경제성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단에서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그 균형의 추가 어느 정도 어디에 맞춰져야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약 쪽에 잠깐 있었을 때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유용했던 표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공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약제를 부영 부담이 없는 형태로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고민하시거나 어려우신 부분들도 저희도 뭐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마 때로는 대부분 이제 공단 협상 자리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대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뭐 공단이 지금 당장에 뭐 재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저희는 항상 노력하는 부분들은 일단 제약 쪽에서는 산업계 쪽에서는 좀 강하게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최대한 좀 재정을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뭐 식약처나 심평원이나 복지부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최종적인 자리에서 가격 협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 분담을 낮추는 데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래서 필요한 약을 저희가 뭐 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요. 첫 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이 2024년 1월에 100개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한국에 들어오는 약이 저희가 본 통계로는 5개가 들어옵니다. 신약이.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한 35개가 들어오고요. 독일이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한 45개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냥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수가 무슨 관계가 있죠?
개수랑 개수라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사실은 환자들이 신약 접근성이죠. 환자들의 이제 신약 접근성으로 보면 너무 그 가격 일변도로 갈 경우에는 신약 접근성이 이제 선진국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안타까움을 저희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그 건강보험 급여화. 네, 맞습니다. 급여화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급여화로 들어온 게 급여화가.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5개.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외국에 지금 금방 숫자 말씀하신 거 비교가 그 외국은 그 거기도 등재 급여 등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된 신약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험에 들어와 있는 약제 건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약 460개의 전체 그 신약이 지난 10년 동안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연도별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10년씩 따라서 통계를 냅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한국의 경우는 100개가 그 보험권 등재되는 건 안에 들어 있는 게 이제 5개로 잡힙니다. 그 숫자는 좀 이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아니 필요하신 왜냐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데이터도 약간 우리나라 지금 등재 방식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약제 등재 방식이나 그러니까 이런 건보에서의 그 환자 접근성 이야기할 때 항상 혼동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나라가 그 건강보험에 뭔가 등재가 돼야지 그때부터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기에는 신약 접근성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임상 연구라든지 다양한 뭐 그 뭐죠 그 세컨더리 그 필드의 뭐 그 뭐죠 그 파운데이션 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 루트가 없다 보니까 사실 좀 그 오해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동일하게 좀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그 영국에서는 이제 암 기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게 하나의 우리나라 같은 하나의 그 보험이건 여러 개의 또 다른 재정의 그 방법이 있던 간에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몇 개의 신약을 쓸 수 있느냐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속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재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절반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건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의 재정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이야기할 때 항상 규제가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보건의료의 규제 장벽 이런 거. 근데 다들 혼동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게 규제라고 생각하고 보험까지 들어가는데 엄연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제도 내에서 요구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외에 세컨더리 다른 방법의 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등재하는 방식이 아니면 뭐 그 진입을 못하는 그 접근성 자체의 문제가 다른 대안이 없는지 이렇게 좀 접근해 보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어프로치가. 근데 우리는 그 다른 대안을 생각할 여지를 못 두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항상 정책 이야기를 하면 그 솔루션을 더 명확하게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좀 안타까운 분위기도 합니다. 네. 예,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은 얘기고 결국은 재정의 문제가 물론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나 그 핵심에 해당한다는 사실 분명한 것 같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도 만약에 재정이 만약에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정말 희귀한 질환까지 다 커버해 줬으면 좋겠으나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일반 국민들이 이제 보험료 지불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7.1%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서구 국가들은 그게 한 공공보험 다 이렇게 하면 일본이 10 내지 11%고 뭐 프랑스 뭐 유로피안 국가들은 한 15%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병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개인 노력봉사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하고 하더라도 약간의 여유가 있고 그걸 남겨놓는 거는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약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질환까지도 충분히 급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우리 같은 이제 관리 정책하는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출 구조가 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나 그래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께서 나와서 답변을 일일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준 그 쿠키뉴스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박수로 마치겠습니다.